트럼프의 모습인데요. 이 미국까지 사정권을 둔 것으로 이 확인이 되면서 미국의 아이들, 민간인들까지 핵인질이 될 판이다 이러면서 미국의 민심이 굉장히 지금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능력이 더 커지기 전에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 이런 민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꼬마 로켓맨이다, 병든 강아지다. 김정은을 겨냥해서 이렇게 한 말들은 다 트럼프가 그런 미국의 민심을 감안해서 했을 텐데요. 지금 자 이거는 전욱현 대장님께 여쭤볼까요? 미국은 도대체 지금 트럼프는 정말로 선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어떤 계획을 지금 머리를 대환 더 이상 안 된다 이거는 좀 확실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부터 가장 그 대외 정책의 행태를 일궈나는데 과거와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용어를 자기 멋대로 쓰는 거예요. 용어를 자기 멋대로 쓰고 그것을 트윗이라고 하는 비공식 매체를 통해서 발표하는 것이 전통적인 미국의 대외 행태하고 크게 차별되는 것인데 네.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용어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최고 지도자의 그런 그 머릿속에서 나온 단어로는 그런 용어를 써가지고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포퓰리스트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포퓰리스트라고 볼 수도 물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런 아주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걸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혼자만 결정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정말 선제 타격을 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미 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네. 다만 미국이든 뭐 우리나라든 일정한 민주국가에서는 이런 정책 결정의 제도적인 틀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제도적인 틀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제 공격 욕구를 지금 현재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실장님.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 공격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국내에 꽤 많은 게 사실인데 실제 ICBM급 뭐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 로켓 발사가 성공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미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요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검토되거나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은 전혀 없었던 걸까요? 일단 이제 대륙간 탄도탄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그 한국이나 또는 일본에서 직접 요격하기는 제가 볼 때 좀 어려웠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선제 타격 뭐 얘기는 나왔습니다만은 실제 선제 타격 얘기가 그 직접 얘기하기보다도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면 nothing change라고 그랬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기존의 상황과 지금까지 해오던 정책의 변화 자체는 없을 것이다. 이 얘기는 일단은 압박과 제재를 보다 더 촘촘하고 강력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정책적 표현에 대한 미국 대통령으로서 의지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유엔을 통해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 나름대로의 새로운 어떤 이를테면 뭐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는 해상 차단을 강화한다든지 이와 같은 새로운 방식을 더 가미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희 김주성 대표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북한 그 김씨 일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꼬마들부터 미국을 원수처럼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제 타격한다 그러면 사실 그 북한 사람들이 가장 공포스럽지 않을까. 한편으로 뭐 싸우겠다고는 하지만 이런 폭격설이나 뭐 선제 타격설 이런 게 나올 때마다 북한 좀 민심은 실제 어땠나요? 워낙에 이게 북한의 그 양대 산맥우리죠. 우상화 계획하고 또 하나가 반미 개국 교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전쟁의 위협이 있다, 각성해라, 긴장해라. 이게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네. 이번에 얼마 전에 그 미국의 그 뉴욕 타임스인가요? 가서 이게 평양을 취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어떤 평양 시민이 했던 답변이 가관 아닙니까? 뭐 이란인지 어디 그 아랍 나라에서는 무기 같지도 않은 무기를 내놓고 결국 미국한테 얻어맞았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무기는 무기 같지 않은 무기가 아니라는 뜻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그렇게 세뇌 교육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 자체가 네. 예전에 아랍에서 보유했던 중동에서 보유했던 그 어떤 나라의 무기하고 다르다 이렇게 차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그런 공포스러운 소식을 듣고도 북한 주민들은 정신적으로 각성을 하는 거죠. 그 선제 타격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제 미국의 선제 타격의 가능성을 사실은 전혀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이제 북한 스스로가 밝혔듯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을 갖다가 개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을 순방하면서 일본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미국으로서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뉴욕이 타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네. 그냥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네네. 그러나 이제 선제 타격 자체가 자칫하면 이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그렇게 취할 수 있는 방책은 아닙니다만은 미국으로 봐서는 일단은 이 지금 하고 있는 제재와 압박을 가해보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해상 차단, 더 나아가서는 해상 공세까지도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군사적인 옵션을 취하는 그런 제가 볼 때 어떤 수순을 서서히 밟아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보고 북한에서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네. 이 점을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될 거예요. 선제 타격 가능성에 대해서 북한뿐만 아니라 강의다 기자한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들 취재를 해보면요. 네. 그 미국의 선제 타격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고 해법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우리 정부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런 선제 타격 가능성은 그게 많진 않다고 보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국방적인 부분에서의 문제 당연히 있지만 외교적인 부분에서 저는 이제 외교부를 함께 출입하고 있는데 외교부 입장에서는 또 이런 선제 타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굉장히 무겁고 부담스럽거든요.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라는 입지적 위치에서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혹은 일본이라는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제 타격이 이루어진다는 게 사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어서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연히 쉽게는 해서도 안 되고 이루어지기도 어려울 텐데요. 저희가 그 네 번째로 그 마련해본 장면은 바로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화성 15형 발사 당일날 트럼프 대통령과 좀 짧은 통화를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둘째 날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또 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전화를 걸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거는 왠지 전옥현 차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례적인 것 같아요. 두 번씩이나 통화를 하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 통화에서는 무려 1시간 동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그 전날 이제 긴급 성명 발표하면서 북한을 향해서도 도발하지 마라 이렇게 했지만은 미국도 선제 공격하지 마라 이 얘기를 했거든요. 후자의 이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했을 것 같으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연 이틀을 계속해서 통화한 거잖아요. 짧든 네. 길든 간에. 그만큼 이제 이례적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한반도 안보 상황이 굉장히 위중하다. 네. 그럼 이 굉장히 위중한 엄중한 안보 상황을 다루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 관계의 아주 상당한 그런 의견 조율, 공조, 그리고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어떻게 확보해서 네. 필요시 행사하느냐. 이런 전반적인 큰 구도와 맞물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거푸 이틀 통화한 것이고 네. 이제 핵심은 지금 현재 ICBM 발사로 인해서 더 이제 위협을 느끼는 것은 우리 한국은 항상 위협을 느껴왔지만은 이제 미국이 갑작스럽게 굉장한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미국 전역이 미국 전 국민이 네. 미국 정부뿐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 측 입장에서도 문 대통령하고 전날은 뭐 한 20분, 30분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1시간 정도로 길게 통화했으면 네. 그 내용의 방점은 현재 상황에서는 이 엄중한 안보 상황을 다루는데 옛날처럼 유화적인 방법밖으로 안 되고 또 지금까지 하고 있는 제재와 압박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걸 미국 정부도 다 압니다. 뭐가 되겠어요? 네. 이게 지금 20년, 30년 걸쳐서 대화가 실패한 게 제가 조금 길게 얘기할게요. 네. 이미 이게 80년대 후반부터 핵 미사일이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그렇죠. 94년도 10월 21일 날 제네바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1차 위기가 1993년 3월 달에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네바 합의를 했는데 이게 깨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YS 정부 말기 DJ 정부 초기까지 사자회담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자회담. 남북한과 미국, 중국 사자회담. 저도 그 대표로 이제 네. 회담에 참여를 아, 해왔는데 그러셨구나. 네. 사자회담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와 한반도 그 평화 체제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사자회담입니다. 당연히 핵 미사일 문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그것도 결국 실패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육자회담이 나왔어요. 2003년도에 육자회담이 나와가지고 가장 큰 합의가 2005년도에 9.19 공동성명인데 네. 그게 무효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큰 합의를 육자가 했다, 사자가 했다, 또 미국과 북한 둘이 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화와 협상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안보 문제를 20년 이상에 20년 걸쳐서 이상 이건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이거 제재 압박 갖고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꾸 군사적 옵션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사일 발사 당일날 우리가 이제 NSC 회의를 했는데 네. 우리 정부가 북한 오판하지 말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압도적인 힘을 우위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북한을 겁줬어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이 선제 타격을 막아야 되겠다. 미국을 이런 향해서도 얘기했어요. 동시에 이 근데 이제 정도로- 미국에서는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은 이제 선제 타격이 외교적인 효과를 가지려면 선제 타격을 하고 안 하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 한다 하더라도 마치 할 것 같은 효과를 맞게 이 상황을 관리하고 레토릭을 관리해야 돼요.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이번 그 대통령 양 정상간의 대화에서는 이런 제재와 압박, 그 중에서도 군사적 옵션을 언제 어떻게 또 제재와 압박까지는 언제까지 우리가 인내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것을 정상 간에 좀 솔직하게 나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말했을 듭니다. 것이다. 예, 장 실장님. 이렇게 지금 전 차장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 보면은 군사적인 대응이 조금 더 강하게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주고 계신데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를 향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군사적인 옵션 이런 것들을 제기했을 가능성 어느 정도인가 보시는 게 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우리가 6분 만에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동시에 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그런 훈련을 감행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효과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그 두 가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정상 간의 통화에 관해서는 제가 볼 때 이제 첫날 그 미사일이 발사되고 5시간 만에 상당히 빠른 시간에 통화를 했죠. 통화가 됐죠. 근데 네네. 이제 그것이 약 한 20분 정도 되니까 통역을 감안하면 대략 한 말씀을 하셨던 것은 5분 내외. 네네. 여기에 그 전화 통화를 5분 정도 했다라는 것은 아마 깊은 얘기는 제가 볼 때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원론적인 상황 평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같이 토론하면서 앞으로 좀 더 상황을 검토하고 네. 분석한 다음에 통화하자 이렇게 해서 아마 제가 볼 때 다음 날 통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공감을 같이 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또 이제 그 국가마다 나름대로 어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이제 청와대에서도 발표했던 그 3가지 기술적인 사항. 네. 이를테면은 재진입이 조금 그 의심스럽다. 부럽다. 예. 또 종말 유도 단계의 기술적인 완성도가 다 안 됐다. 그리고 이제 핵의 소형화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레드라인을 넘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과 이런 것들이 아마 일부 조금 그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실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너무 깜짝 놀라시는 거 네. 같은데 자, 그 위험성이라는 거 안보를 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조그만한 위험성이 있어도 그 피해 최대치를 감안을 해서 그 나라를 지키거나 그 활동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ICM이 아직 완성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뭐 안 그래도 지금 안보 불감증 얘기 나오는데 적어도 국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안보에 대한 상황 인식이 대단히 중요한데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사실은 그 안보 문제를 볼 때는 낙관적, 희망적 사고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에 이제 비록 그 기술적인 문제가 조금 의심이 되긴 하지만은 일단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을 쏴서 미국의 어느 지역에도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확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예를 들어서 핵을 실었다면은 네. 그 핵 무기가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그렇죠. 갖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미국이 보는 또는 서방 세계에서 보는 기술적 완성도하고 북한이 성취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그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저는 우리 정부가 좀 더 이 문제를 신중하게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들고 아까 이제 두 번째 질문 우리 군이 이제 북한 미사일을 쏘고 나서 6분 만에 네네. 대형 사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은 제가 볼 때 한 2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는 사실은 6분 만에 사격을 그것도 지상과 해상과 공중에서 합동 사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우리가 정보를 어느 정도 거의 가지고 그 징후를 갖다가 포착했기 때문에 발사를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발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북한 미사일 발사 후 6분 만에 했지만은 상황이 된다면은 그 전에 우리가 선제 타격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예, 선제 타격을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군사적인 의미가 대단히 있는 것이다 하는 것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지상뿐만 아니고 네. 지상의 그 우리 현무 그다음에 이제 해군이 갖고 있는 해성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입니다. 네. 그리고 공군이 갖고 있는 스파이스 미사일, 즉 지해공 합동 전력으로 이렇게 그 동시 타격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능력을 보여줬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강은하 기자한테 한 네. 가지 또 질문이 있는데 이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그 윤영찬 수석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북핵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1차적으로 북한과 미국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그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네. 1차적으로 북한과 미국의 문제다. 북핵 미사일이 왜 우리의 문제가 1차적인 게 아닌가요? 저 역시도 그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문제는 절대로 북미 간의 문제가 아니죠. 저희가 가장 메인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청와대 쪽에서 이런 발언이 계속 흘러나온다면 사실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 북한 문제를 우리가 먼저 나서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뭐 당연히 이 문제에 미국이라는 아주 중요한 국가가 결부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연히 우리가 메인이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청와대에서도 이제 발언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김주성 대표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저기 미사일을 쏘는 목적 미국 대고 하는 거는 이건 북한에서 늘 그런 식으로 했던 거 아닌가요? 그러면 왜 북한이 항시적으로 보면은 사거리를 계산을 할 때 그 네. 사거리를 삑 돌리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쪽으로 돌리면은 저녁에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옆집에서 불장난을 해서 자기 집이 불이 날지도 모르는데 네. 그걸 이제 불 날 것 같은데 그거를 멀리에 있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어떨까 할까요? 이게 물어보는 건 아니지 않을까? 네.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또 마지막 5번째로 꼽아본 장면은 이 송영무 장관, 우리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장관, 송영무 장관 얘기인데요. 트럼프가 뭔가 북한 봉쇄를 더 세게 한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 한국 국방부 참여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해상 봉쇄를 검토한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용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했다가 미국하고 뭔가 공조를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자, 먼저 전옥현 차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국방부에서는 이 미국의 어떤 해상 차단이라든가 이런 작전에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미 해상 차단과 관련된 훈련도 이미 지난 11월부터 해온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그게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미군이, 네. 네, 한국하고 미국하고 같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해상 차단은 현재 미국이 추가적으로 요청해 올 경우 우리가 거부할 명분도 없고 또 거부를 해서도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해상 차단 그 자체가 군사 옵션까지는 안 이르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외교적 제재의 일환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도 그렇고 우리가 당사자 입장에서 조금 전에도 했지만은 북한 핵 문제가 당연히 우리 한국이 최우선 당사자였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해상 차단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상 봉쇄와 해상 차단과 관련된 국방부와 청와대 간의 엇박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 이제 용어를 잘못 알았다. 이게 설령 용어를 잘못 알았다 해도 큰 문제지만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용어 가지고 이 사드가 이 처음에 배치될 때 또 반입됐을 때 청와대하고 이 국방부가 안 맞아가지고 뭐 조사까지 이루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용어 가지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내부 채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해군 출신이에요. 해군 출신인데 해군 출신이 이 해상 차단 메리타임 인터딕션하고 해상 봉쇄라는 네이버 블라케이드하고를 몰랐겠느냐. 네. 그거는 장관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이렇게 약간 생각이 모욕적인 들고 것 같기도 하네요. 이 정책적인 판단의 미스라든가 내부 논의 과정에서의 되지 않을 부분과 공개될 부분이 됐다면 다른 방법으로 좀 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또 국제사회가 이해할 수 있게 점잖게 바로잡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네. 예, 실제로 국회에서 송영무 장관을 불러놓고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그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 차원의 결론이다 이거죠. 장관님 소신이 아니라 우리 정부 차원의 결론이다 이거 아닙니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 제가 토의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NSC나 범정부 차원에서 결론이다 이 말씀이죠? 뭐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상 봉쇄에 우리가 그 이름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인지 그걸 제가 분야에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좀 비공개로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답변도 하셔놓고 지금 비공개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해상 봉쇄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틸러슨의 의견에 나왔을 때는 그런 것을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 거기에는 참여를 하겠다 하는 의견이고요. 봉쇄 말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해상에서 일어나는 상황. 설명을 하셔야지 덮어놓고 딜러슨이 하는 거 오케이 했다 그러면 봉쇄에 참여하겠다는 얘기죠. 말씀드린 거는요. 이런 상황이 대비해 갖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때 요청이 오면은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청에 거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란 뜻이죠. 보면 국회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실장님, 그 해상 봉쇄하고 해상 차단 분명히 의미에도 좀 차이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요즘에 나오는 이야기는 한미일 3개국이 공동으로 저런 것들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지금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이게 참여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 보이거든요. 일본의 참여가.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전망하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봉쇄나 네네. 차단이냐 네.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잠깐 먼저 네네. 드릴 것 같으면은 조금 전에 우리 전 차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지만은 네. 미국이 이번에 이제 그 북한 미사일을 쏘고 나서 사실은 상당히 격앙이 됐고 네. 기존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5호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미 국무부 대변인 그 헤더 노트라든지 네. 틸러슨 장관 그리고 헤일리 그다음에 유엔 그 미국의 대사가 발언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한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원유를 좀 끊어달라. 네. 예. 끊지 못하면은 양이라도 줄여달라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이 소위 말해서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이 여러 가지 지키질 않으니까 아예 유엔하고 관계를 북한하고 관계를 갖다가 좀 단절시켜 달라라고 그렇죠. 하는 예. 그런 요구. 또 한 가지는 이제 소위 말해서 해상 차단 얘기인데 이걸 다시 명확히 표현을 한 것을 들어보면 New Level of Maritime Interdiction, 그러니까 해상 차단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이 우리 국내에서 받아들이기를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도 사실은 해상 차단과 해상 봉쇄를 갖다가 혼합해 가지고 이렇게 쓰면서 이런 조금 해프닝이 일어났는데 지금 해상 차단은 이미 9월 2375호에 의해서 북한의 의심 선박에 네. 대한 공해상에서의 금문 검색을 할 수 있게끔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을 하였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채택한 만큼 한국과 미국, 한국과 호주 경우에 따라서는 한미일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네. 일본의 참여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그렇게 적극적인 이 참여를 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상 봉쇄 나온 얘기. 네. 해상 봉쇄는 사실은 전혀 성격이 틀린 문제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임박하거나 또는 전쟁 상황에서 해상을 완전히 마치 우리가 NLL을 지금 선을 긋듯이 동해 서해 NLL을 긋는 것과 같이 가상의 선을 긋고 거기에 북한의 선박이 통행이라든지 교역을 못하게끔 완전히 차단하는 네. 준전지 상황이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볼 때 사실상 채택하기가 현재로서는 당분간 어렵고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우리 스스로도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 정전협정에도 이 해상 봉쇄를 갖다가 차단하도록 그렇게 네, 됐거든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네, 차장님 한 말씀. 예,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한마디만 더 덧붙인다면은 해상 차단의 경우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5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은 선박 국적국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네. 정선 납부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어. 그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제 동의가 있고. 네. 그 다음에는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는 그 상황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상 차단 조치를 그런 조건 없이 네. 무조건 하고 우리가 필요하다 하면 바로 검색 정선 납부
아니면 항로 변경 이런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자. 네. 이것이 미국에게는 지금 취지고 네. 그다음에 일본을 끼워주냐 안 끼워주냐 하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역사적 배경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적 감정으로서는 끼워주고 싶지 않겠지만 그렇겠죠. 지금 현재 한일 간의 안보 상황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군사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네. 정보 공유 협정을 맺어져 있고 또 이 한미일 3국이 부분적으로 군사훈련을 같이 실시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 작업을 철저하게 타다잡고 완전히 비약화시키는 게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마음은 아프지만은 네. 그 작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본의 참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본의 참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준영 대표님한테 그 하나만 더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정부가 이런 해상 봉쇄 차단, 사실 북한이 배로 이동하는 게 지금 맞나요? 많이 지금 이미 봉쇄되어 있는 상태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미 전에 그 특이한 사례가 그거지 않습니까? 북한 선박을 안 쓰고 북한이 타국 선박을 써서 또 이용을 하는 그런 장난도 많이 하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봉쇄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떻게든 빠져나가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북한 해상이라는 건 거의 서해가 기본인데요. 동해 쪽은 뭐 일본이 있으니까요. 근데 서해 쪽도 결국 뭐냐면 이에 대한 문제도 중국이 참여하지 않고는 큰 효과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중국이 그냥 가만히 눈 감아주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좀 그렇게 좀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례적인 것 같아요. 2번씩이나 통화를 하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 통화에서는 무려 1시간 동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그 전날 이제 긴급 성명 발표하면서 북한을 향해서도 도발하지 마라 이렇게 했지만은 미국도 선제 공격하지 마라 이 얘기를 했거든요. 후자의 이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했을 것 같으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연 이틀을 계속해서 통화한 거잖아요. 짧든 네. 길든 간에. 그만큼 이제 이례적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한반도 안보 상황이 굉장히 위중하다. 네. 이 굉장히 위중한 엄중한 안보 상황을 다루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 관계의 아주 상당한 그런 의견 조율, 공조, 그리고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어떻게 확보해서 네. 필요시 행사하느냐 이런 전반적인 큰 구도와 맞물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거푸 이틀 통화한 것이고 네. 이제 핵심은 지금 현재 ICBM 발사로 인해서 더 이제 위협을 느끼는 것은 우리 한국은 항상 위협을 느껴왔지만은 이제 미국이 갑작스럽게 굉장한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미국 전역이 미국 전 국민이 네. 미국 정부뿐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 측 입장에서도 문 대통령하고 전날은 뭐 한 20분 30분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1시간 정도로 길게 통화했으면 네. 그 내용의 방점은 현재 상황에서는 이 엄중한 안보 상황을 다루는데 옛날처럼 유화적인 방법 갖고는 안 되고 또 지금까지 하고 있는 제재와 압박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걸 미국 정부도 다 압니다. 뭐가 되겠어요? 네. 이게 지금 20년, 30년 걸쳐서 대화가 실패한 게 제가 조금 길게 얘기할게요. 네. 이미 이게 80년 후반부터 핵 미사일이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그렇죠. 94년도 10월 21일 날 제네바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1차 위기가 1993년 3월 달에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네바 합의를 했는데 이게 깨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YS 정부 말기 DJ 정부 초기까지 사자회담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자회담. 남북한과 미국, 중국 사자회담. 저도 그 대표로 이제 회담에 참여를 해왔는데 그러셨구나. 네. 사자회담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와 한반도 그 평화 체제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사자회담입니다. 당연히 핵 미사일 문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그것도 결국 실패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육자회담이 나왔어요. 2003년도에 육자회담이 나와가지고 가장 큰 합의가 2005년도에 9.19 공동 이번에도 이제 북한 스스로가 밝혔듯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을 갖다가 개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을 순방하면서 일본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미국으로서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뉴욕이 타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네. 그냥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네네. 그러나 이제 선제 타격 자체가 자칫하면 이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그렇게 취할 수 있는 방책은 아닙니다만은 미국으로 봐서는 일단은 이 지금 하고 있는 제재와 압박을 가해보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해상 차단 더 나아가서는 해상 봉쇄까지도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군사적인 옵션을 취하는 그런 제가 볼 때 어떤 수순을 서서히 밟아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보고 북한에서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네. 이 점을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될 거예요. 선제 타격 가능성에 대해서 북한뿐만 아니라 강의다 기자한테 좀 여쭤볼게요. 우리 네. 정부 고위 당국자들 취재를 해보면요. 네. 그 미국의 선제 타격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고 해법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우리 정부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런 선제 타격 가능성은 그게 많진 않다고 보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국방적인 부분에서의 문제 당연히 있지만 외교적인 부분에서 저는 이제 외교부를 함께 출입하고 있는데 외교부 입장에서는 또 이런 선제 타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굉장히 무겁고 부담스럽거든요.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라는 입지적 위치에서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혹은 일본이라는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제 타격이 이루어진다는 게 사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어서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연히 쉽게는 해서도 안 되고 이루어지기도 어려울 텐데요. 저희가 그 네 번째로 그 마련해본 장면은 바로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화성 15형 발사 당일날 트럼프 대통령과 좀 짧은 통화를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둘째 날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또 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전화를 걸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거는 왠지 전옥현 차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의 모습인데요. 이 미국까지 사정권을 둔 것으로 이 확인이 되면서 미국의 아이들, 민간인들까지 핵인질이 될 판이다 이러면서 미국의 민심이 굉장히 지금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능력이 더 커지기 전에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 이런 민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꼬마 로켓맨이다, 병든 강아지다. 김정은을 겨냥해서 이렇게 한 말들은 다 트럼프가 그런 미국의 민심을 감안해서 했을 텐데요. 지금 자 이거는 전옥현 대장님께 여쭤볼까요? 미국은 도대체 지금 트럼프는 정말로 선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어떤 계획을 지금 머리를 대환 더 이상 안 된다 이거는 좀 확실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부터 가장 그 대외 정책의 행태를 일궈나는데 과거와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용어를 자기 멋대로 쓰는 거예요. 용어를 자기 멋대로 쓰고 그것을 트윗이라고 하는 비공식 매체를 통해서 발표하는 것이 전통적인 미국의 대외 행태하고 크게 차별되는 것인데 네.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용어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최고 지도자의 그런 그 머릿속에서 나온 단어로는 그런 용어를 써가지고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포퓰리스트라고 할 수 그렇죠. 예, 포퓰리스트라고 볼 수도 물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런 아주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걸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혼자만 결정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정말 선제 타격을 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미 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네. 다만 미국이든 뭐 우리나라든 일정한 민주국가에서는 이런 정책 결정의 제도적인 틀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제도적인 틀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제 공격 욕구를 지금 현재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실장님.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 공격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국내에 꽤 많은 게 사실인데 실제 ICBM급 뭐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 로켓 발사가 성공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미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요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검토되거나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은 전혀 없었던 걸까요? 일단 이제 대륙간 탄도탄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그 한국이나 또는 일본에서 직접 요격하기는 제가 볼 때 좀 어려웠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선제 타격 뭐 얘기는 나왔습니다만은 실제 선제 타격 얘기가 그 직접 얘기하기보다도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면 nothing change라고 그랬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기존의 상황과 지금까지 해오던 정책의 변화 자체는 없을 것이다. 이 얘기는 일단은 압박과 제재를 보다 더 촘촘하고 강력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정책적 표현에 대한 미국 대통령으로서 의지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유엔을 통해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 나름대로의 새로운 어떤 이를테면은 뭐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는 해상 차단을 강화한다든지 이와 같은 새로운 방식을 더 가미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제 김주성 대표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북한 그 김씨 일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꼬마들부터 미국을 원수처럼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제 타격한다 그러면 사실 그 북한 사람들이 가장 공포스럽지 않을까. 한편으로 뭐 싸우겠다고는 하지만 이런 폭격설이나 뭐 선제 타격설 이런 게 나올 때마다 북한 좀 민심은 실제 어땠나요? 워낙에 이게 북한의 그 양대 산맥으로이죠. 우상화 계획하고 또 하나가 반미 개국 교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항시적으로 전쟁의 위협이 있다, 각성해라, 긴장해라. 이게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네. 이번에 얼마 전에 그 미국의 그 뭐요? 그 뉴욕 타임스인가요? 가서 이게 평양을 취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어떤 평양 시민이 했던 답변이 가관 아닙니까? 뭐 이란인지 어디 그 아랍 나라에서는 무기 같지도 않은 무기를 내놓고 결국 미국한테 얻어맞았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무기는 무기 같지 않은 무기가 아니라는 뜻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그렇게 세뇌 교육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 자체가 네. 예전에 아랍에서 보유했던 중동에서 보유했던 그 어떤 나라의 무기하고 다르다 이렇게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그런 공포스러운 소식을 듣고도 북한 주민들은 정신적으로 각성을 하는 거죠. 그 선제 타격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제 미국의 선제 타격의 가능성을 사실은 전혀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혁명인데 네. 그게 무효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큰 합의를 육자가 했다, 사자가 했다, 또 미국과 북한 둘이 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화와 협상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안보 문제를 20년 이상에 20년 걸쳐서 이상 이건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이거 제재 압박 갖고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꾸 군사적 옵션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사일 발사 당일날 우리가 이제 NSC 회의를 했는데 네. 우리 정부가 북한 오파를 하지 말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압도적인 힘을 우위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북한을 겁줬어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이 선제 타격을 막아야 되겠다. 미국을 이런 향해서도 얘기했어요. 동시에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은 이제 선제 타격이 외교적인 효과를 가지려면 선제 타격을 하고 안 하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 한다 하더라도 마치 할 것 같은 효과를 맞게 이 상황을 관리하고 레토릭을 관리해야 돼요.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이번 그 대통령 양 정상간의 대화에서는 이런 제재와 압박, 그중에서도 군사적 옵션을 언제 어떻게 또 제재와 압박까지는 언제까지 우리가 인내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것을 정상간에 좀 솔직하게 나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말했을 듭니다. 것이다. 예, 장 실장님. 이렇게 지금 전 차장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 보면은 군사적인 대응이 조금 더 강하게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주고 계신데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를 향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군사적인 옵션 이런 것들을 제기했을 가능성 어느 정도인가 보시는 게 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우리가 6분 만에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동시에 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그런 훈련을 감행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효과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그 두 가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정상 그 간의 통화에 관해서는 제가 볼 때 이제 첫날 그 미사일이 발사되고 5시간 만에 상당히 빠른 시간에 통화를 했죠. 통화가 됐죠. 근데 네. 이제 그것이 약 한 20분 정도라니까 통역을 감안하면 대략 한 말씀을 하셨던 것은 5분 내외. 네네. 여기에 그 전화 통화를 5분 정도 했다라는 것은 깊은 얘기는 제가 볼 때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